예,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여야 어떤 얘기 서로 다르게 나오는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화요 천막회.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천막은 합동참모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에 침범을 했는데 우리 군 대응에 나섰습니다마는 격추에 실패를 했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또 무인기가 날아다니는데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청래 원장님, 왜 NSC 소집하지 않은 거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실시간 대응을 하느라 네. 회의 소집할 짬이 없었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뭐 어쨌든 종료가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NSC를 열어서 좀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고 촘촘하게 네. 방어 전략을 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인기 대응은 좀 많이 허술한 것 같아요, 우리 군이. 예,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영공이 그렇게 쉽게 뚫리고 또 뭐 하니까 국민들도 다 불안했을 거고요. 이게 이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지금 언론상으로 알려진 것만 2010년부터 8차례 정도 되더라고요. 네. 2017년도에는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 촬영을 한 북한 무인기가 추락된 경우가 있었고요. 2014년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촬영을 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예. 발칵 뒤집혀 가지고 8년 전인데 그러니까 대응 체계를 꼼꼼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드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로부터 지금 8년이 지났어도 뭐 사실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물리적 도발을 위한 사전 탐지의 성격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사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고요. 거기에 의하면은 서부 전선은 10km, 또 동부 전선은 15km 이내에 무인기를 띄울 수 없게 돼 있는데 예.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일종의 척후병 역할 같은 걸 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연평도 포격 전에도 무인기가 왔다 갔다는 징후가 있어서 예. 전문가들은 이게 많이 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민간의 아파트 피해를 우려해서 격추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간의 아파트 지역으로 오기 전까지는 뭘 했는가. 사전 탐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에 뭐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 할 것 없이 이거는 뭐 근본적인 대책 강구에 나서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합참에서는 무인기 격추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면서 그 사과의 얘기를 올렸는데 과거에는 그 탐지와 식별조차 못했지만 이번에는 탐지와 추적이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합참의 자평 어떻게 보시는지 조기현 변호사님. 뭐 일단 탐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지금 발생한 그 대한민국 연공이 뚫렸다는 부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게 뭐 공격용 드론이었거나 생화학기 무기를 탐지한 드론이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명백한 안보 공백의 문제인데 탐지했다는 걸로 지금 자해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국민들 불안해하시잖아요. 오늘 강화도 성모도 인근에 새떼 보고 또 깜짝 놀라서 네. 전투기까지 추격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군의 대응은 왜 격출하지 못하고 5대가 결국에 그 대한민국 항공을 노리다가 돌아가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왜 그대로 방치됐는지에 대해서 좀 낱낱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군이 이번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격추를 한다든가 들어오는 순간 적어도 민간을 핑계댈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격추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좀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뭐 이제 뭐 드론 부대 창설 등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을 짚고 정부를 좀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다 전 정부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면 대응 자체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2017년부터 드론 훈련이 전무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사실상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감시할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조 변호사님 지금 조금 전에 뭐 최재성 전 수석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드론 부대가 창설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검색만 하면 나옵니다. 지금 제3야전군 사령부 예하에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창설돼 있고요. 한 80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찰이라든가 뭐 공격 관련된 그 드론 부대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드론 부대를 비롯해서 정찰이나 탐지에 관련된 대응 체계를 군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탐지까지는 된 거였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이미 존재하는 부대에서 어떤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될 상황에 드론봇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대응이 영공이 뚫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발생된 문제로 돌리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대응하면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의 참모들께서도 대통령 자꾸 이런 식의 발언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이 안보와 관련된 이렇게 중대한 상황인데 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있다는 경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지적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무인기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 삭감된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 원장님. 그 예산의 내년도 예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위비 개선비 1,664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중에서 무인기 예산이 제가 보니까 260억 2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예산이 당초 304억 2천만 원에서 120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근거리 정찰 드론 도입 예산이 141억 1천만 원에서 14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8,800만 원 남겨놓고 다 삭감이 된 거거든요. 거의 다 삭감이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인기가 지금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찰용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 폭탄이라든가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조금만 키우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방부의 미래전력 관련 예산이라든가 무인기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거 무인기에 대해서 너무 대응이 아니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삭감된 건 맞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왜 삭감됐는지 국회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삭감된 내용이 뭐냐면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시험 평가 중에 결함이 발생됐던 겁니다. 국회 예산 제출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제 진행 재입찰 공고 등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또 이 해안 드론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였냐면 감사원에서 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능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논의하다가 그러면 올해 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삭감됐는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대응 문제를 또 역시 국회 탓, 민주당 탓, 전 정부 탓 이 일환으로 말씀하시려고 보니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이 삭감됐고 이런 지금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지금 성능평가 부분이라든가 재입찰 공고 등 절차를 통해서 반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국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감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하면
자꾸 더 불안해지는 거죠, 국민들께서. 예. 정부 당초 편성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게 예산의 삭감 전체적인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방위사업청의 관계자가 작년 2월 예산으로 일단 시작을 하면은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상정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왜 그렇게 삭감을 하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했다시피 거의 1,700억을 삭감을 했는데 그 무인기 예산만 260억이지만 그 외에도 지금 거의 1,400억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력을 만들어가는데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 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됐고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사에 대한 평가 두 분 얘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대통령 특별사면의 항상 명분은 국민 통합이죠. 네. 실제 여야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갈등하는 부분을 대통령의 헌법에 의한 특별한 권한으로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통합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 왔습니다. 뭐 늘 정치인 사면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해야 된다고 했다면 국민 통합의 명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과거 국정농단 세력 또 댓글 조작 또 국정원 특별 부대 운영 등 관련해서 굉장한 중범죄에 관련된 그 보수 진영의 분들을 대부분 다 풀어줬거든요. 이번도 또 다 대부분 본인이 직접 기소해서 구속했던 분들입니다. 이 그 과거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이 부분이 청산해야 될 과거입니까? 네. 오히려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범죄가 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세워야 될 기준 아닙니까? 법과 원칙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이면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 사면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말은 하고 있지만 보수나 적폐 등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당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사면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방식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한돼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이번 사면을 통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원장님. 너무 짜게 지금 평가를 하시네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는 경제인 사면을 주로 했고요. 이번에 연말 특사 때는 정치인 사면으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맞췄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큰 틀의 사면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그다음에 특별배려 수행자 등으로 해서 1,373명을 이번에 사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배려 수행자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 행사범 중에서 임산부라든가 중증 질환을 앓는 사람이라든가 생계형 절도사범 이 경우에는 약자 배려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말씀하신 국민 통합 차원의 사면,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광복절 특사하고 같이 큰 흐름에서 보면 균형을 맞춘 사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면이었다. 예. 뭐 조기현 변호사님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한마디만 간단히 이명박 전 대통령 15년 형기 남았고요. 82억 원의 벌금이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분들도 역시 상당한 형량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물론 그냥 복권만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졌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부에서 불과 몇 년 만에 다 사면된다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 외에 이제 다른 분들의 사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정치인들이 사회적 약자가 될 일은 없는 거고. 예. 자, 사면 복권과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사로 가보겠습니다.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어제 자청을 해서 검찰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검찰에서 통보한 내일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이제 밝혔죠. 향후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 검찰 측과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관련된 작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그런 입장 표명은 정말 다행이고 그다음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부정한 돈은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서 밝히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비껴나갈 방법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또 검찰은 두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하다가 거기에도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갈 건데 결국은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겠지만 만약 안 한다면 명분도 옹색해지고 점점 코너로 몰리는 그런 지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잘 인지하시고 바른 방법을 바른 자세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초에 1월 중에 압수수색이나 또 이제 영장 발부도 검찰에서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한 의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조 변호사님. 뭐 일단 첫 번째 소환 조사의 내용, 방법과 내용 거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향후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신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누구나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인신을 체포 동의안이든 구속 영장 발부든 그런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찌됐든 법의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런 모습을 계속 연출해가는 수사로 갈 것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논의했던 과정은 본인은 출석해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전체 당에 미치는 상황이라든가 현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당내의 어떤 기류 때문에 그걸 만류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뿐이고 이재명 대표는 출석해서 이제 분명히 소명하고 무혐의를 확인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있으신 거고 더 이상 이 검찰이 주도하는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순리대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검사의 명단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자,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원장님. 그동안에 민주당 극렬지지층이 검사 신상을 공개한 적은 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검사 신상을 털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 부인 재판에 판결을 내린 판사 이 신상 털기를 해서 뭐 문자 메시지 공격을 한다든가 했는데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뿌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내에서 민주당내에서 있던 그 악폐를 이제 공공 부문까지 확장하는 사실상 형태가 되어버린 건데 이게 원내 제1당이 좌표 찍기를 하면 개딸들을 비롯한 극렬 지지층한테 공격하라는 신호잖아요. 여론 압박을 하라는 신호인데 저는 이게 원내 제1당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양식 없는 짓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당내에서 그런 여론들을 자정할 수 있는 장치나 역량이 없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조 변호사님.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을 적어도 부장검사까지는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를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검사잖아요. 국민들의 처벌권을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라는 것만 거기까지입니다. 이 부분 국민이 몰라야 됩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가능한 일이다. 예.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